융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제 AIoT라는 용어도 있긴 한데 근데 IoT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사물의 지능을 부여를 하는 방식이고 또 AI라는 방식은 이제 사람의 지능을 모방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IoT에서 사물의 지능을 부여하는 방식 중에서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필수적으로 쓰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AIoT 같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을 융합하는 방식은 이미 사물 인터넷의 내부에 다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굳이 이제 AIoT를 써야 되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IoT는 이런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디바이스에 사실은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이 디바이스에 그런 것들을 심는 거는 사실은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능이 사실은 디바이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센서들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해서 또 다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AI는 전부 AI를 활용한 건데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AIoT는 뭐 디바이스에서 사실은 엣지 컴퓨팅 형태에서 그 AI를 활용하는 경우고 제가 주로 얘기했던 건 데이터 수집해서 처리해가지고 뭐 위로 다시 올려가지고 제3자한테 제공해서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그 AI를 활용하는 분야고 그게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돈이 되는 쪽이나 유용한 쪽으로 효율적인 쪽으로 다 흘러갈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만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뭐 최근에 그랬잖아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전기차 불을 확 불었다가 배터리 막 했다가 요즘은 전기차 위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은 대세는 대세겠지만 몇십 프로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만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고 엔진차는 여전히 존재할 거다. 뭐 이런 지금 예측들을 하는데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런 예측을 할지 10년 후, 20년 후 되면 사실은 엔진차가 뭐 수소차로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형태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엔진차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IoT가 지능을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에서 자동차라는 사물 하에서 지능을 부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한 운전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가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보다는 IoT라는 기능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AI라는 개념이 나중에 많이 잊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이제 좀 한 몇 년 지나면 식상해질 거예요. 식상해질 거예요. IoT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하다못해 모든 것들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다 녹아들 텐데 그때마다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사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향후에는 아마 몇 년 지나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사실은 그냥 다 녹아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식상해질 수 있어요. 인공지능 한번 얘기하면은 저는 또 뻥치네 이럴 거야. 그럴 심산들이 커요. 그래서 IoT란 말하고 IoT하고 AI하고 융합돼가지고 어떤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IoT가 이긴다, AI가 이긴다 이건 얘기할 수 없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활용할 거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는 인공지능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사실은 인공지능 쓰는 사람들은 구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 생각이에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예?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요새 좀 드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AI도 분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유망한 분야 그리고 생명공학이랑 이 연계된 AI는 나중에 좀 미래가 전망이 밝은지 네. 무지하게 밝나요? 네. 아 그러면은 LLM이나 이런 요새 좀 거대 네.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것도 되게 핫하잖아요. 네. GPT 같은 모델. 근데 그쪽보다는 그러면 응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공학이나 이렇게 다른 학문과도 연계된 쪽으로 융합하는 경우가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은 다 융합하는 형태로 흘러갈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생명공학하고도 융합하고 생명공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알파폴드처럼 DNA를 조작한 뭐 DNA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질병을 캐치한다든지 그리고 질병을 고친다든지 새로운 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데들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될 거고 다시 한 번만 좀 얘기.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제 뭐 만약에 AI 쪽으로 진로를 정한다고 했을 때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세부적인 분야가 있을까요? 현장에 가서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아까도 현장에서 배우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모르잖아요.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면은 현장의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은 AI를 못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령 생명공학 분야라면은 내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약품 만드는데 약품이라고 얘기하면 치료약 만드는데 뭐 화이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은 AI에다 밀어넣으면은 그것들의 또 다른 물질들 우리 코로나 백신이 한 3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3개월 만에 나온 게 그게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보통은 그런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10몇 년씩 걸려요. 10몇 년씩 걸리는데 이번에 사실은 부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3개월 만에 나온 이유가 나왔을 수 있던 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른다든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식들이 엄청나요. 그런 데 들어가면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센서 데이터라든가 이걸 만드는 데는 센서 데이터에 그 사람들의 뭐 애플을 마취해서도 사실은 그 센서를 만들지만은 그것도 사실 생명공학 분야거든요. 생명의 그 센서가 어떤 데이터가 흘러나오는지를 사실은 체크할 수 있어야지 그 센서를 만들고 그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분야가 유명하다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해요. 앞으로는 AI가 다 쓰일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IoT에도 쓰이고 가령 뭐 분석하는 데도 쓰이고 IoT에다 밀어넣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실을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AI를 활용해 가지고 AI 기술로 먹고 사는 거지만은 향후에는 그런 것도 융합된 분야로 다 퍼질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런 그 가구 짜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조합해서 가구를 만드는 사람 취향들의 가구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려지는 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거기에 있는 도메인 지식을 모르면은 사실은 그 가구 설계도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어느 분야든지 AI를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도메인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평생 공부하다 보면은 평생에도 다 못해요. 공부하다 끝나요. 그래서 딱 취업해가지고 어느 학년에 들어가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십시오. 이게 진짜 내 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나오시더라도 우선은 집중적으로 파셔야 돼요. 이게 한 10년 지나야지 그래도 전문가 소리 좀 들어요. 그리고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퇴직할 때 되고 그렇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융합 분야로 들어가요. 자, 질문. 네. 제가 그 아까 생성형 AI를 자료에서 봤는데 생성형 AI를 만들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하고 이제 좋은 성능의 그 컴퓨터를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생성형 AI의 약간 규모를 좀
줄인다면은 개인이 생성형 AI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예, LLM 말고 요즘에 SLM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마 라마는 오픈 소스고 라마도 오픈 소스가 있고 또 나오고요. 엔비디아도 오픈 소스를 저걸 그 오픈을 했대요. 근데 라마 오픈 소스를 보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는 라마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1B, 뭐 2B, 뭐 8B, 8B, 뭐 70B 이렇게 나와요. 이게 B가 빌리언이라는 뜻이거든요. 1B 같은 경우, 1B 같은 경우에는 1B나 2B 같은 경우는 사실 노트북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깔아보고 깔아서 사실은 그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그거 깔아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서 그걸 딱 깔아놓고 사실은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그거랑 채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든가 뭐 이런 거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라마 뭐 3.1, 3.2 뭐 진짜 조그만한 디바이스에 돌아갈 수 있는 1빌리언짜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온 디바이스 AI에 사실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근데 잘 돌아가요. 근데 개판이야. 어쨌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웹페이지 이렇게 그 만드는 것들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노트북에도 충분히 깔아서 내 노트북도 AI화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혹시 시간 되면 그거 깔아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줘. 됐죠, 됐죠, 그렇죠.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코딩이 중요하잖아요. 코딩이 중요한데 그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짜고 싶은 프로그램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쭉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뭐 하는 놈인지. 그 문법은 자체를 또 물어보면 또 알려주고 또 얘는 싫어하는 내색을 안 해요. 또 잘못했지 그러면 깨갱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알려줘요. 모르면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또 짜고 이거 안 돌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코드 오려는 거 또 물어보고 하면 금방 늙고 그리고 사실은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코딩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생성형 AI에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데 보면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저 밑에 그 깃허브들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깃허브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냥 설치해서 또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코드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생성형 AI에 물어보세요. 아마 웬만한 그 교수님이나 프로그래머보다 훨씬 잘 알고 있고. 진짜 세상의 모든 깃허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학습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 잘 쳐요. 없는 거는 해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애랑 부작위 일으킨다. 근데 어쨌든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과 학과 이름도 이제 지금 AI 소프트웨어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AI 플러스 이제 X인데 그 X가 도메인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곳에 사용이 되고 하고 디자인하는 데까지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은 AI 플러스 X 할 때 AI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학생들이 X 도메인 지식은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계시니까 막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취업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컴퓨터공학과 출신 학생들이 AI 관련 학과 출신 학생들이 X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어려운 질문. 그 사실은
제가 원래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학사가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컴퓨터 공학 쪽을 사실은 했어요. 이쪽이 물리학 쪽이 좀 뭐 예전에는 재밌었는데 사실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했는데, 그 컴퓨터 공학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하시면 예전에는 전산학과였죠. 전산학과하고 좀 다른 점은, 전산학과는 그때만 해도 전산 코딩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코딩만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회사의 그 업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코딩만 연구하다가 결국은 업무에 필요한 코딩을 못하고, 그러니까 전산 조금만 전공하다가 그냥 퇴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자기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는 업무에 필요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자기 취미에 안 맞아서,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컴퓨터는 사실은 우리가 툴로 사용하기 위해서, AI는 우리가 툴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AI 지식을 많이 알고 AI로 코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필요한다든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필요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툴로 존재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응용하는 분야를 사실은 원하는 분야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 10년 하다 보면 이 꼴이 나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래서 산에서도 공부할 때 주어진 일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주어진 일을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형태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추가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삐뚤기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일도 안 끝나고, 그래서 그 일을 사실은 먼저 캐치하려고 공부를 시작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일을 해결하고 이런 형태로 한 제 케이스라는 형태라서 이것들은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툴로 활용하시기를. 근데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현장 지식도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왜 이때까지 온지 몰라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하려고 컴퓨터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가 처음에부터 다른 일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뭐 또 다른 공부를 했겠죠. 그쪽에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쪽에 들어가서 아마 그거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약기 쪽이라든가 뭐 이런 휴먼 케어라든가 이쪽에서 들어갔으면 아마 그쪽에서 또 컴퓨터 기술을 해가지고 아마 그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나가다 보면 이 꼴이 나가지고 듣게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딩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생성형 AI를 여러 번 대입을 해보고 안 되면 계속 이상하고 계속 대입을 해보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나온 지는 실제로 상용화가 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단점이 아까 이제 없는 거를 이제 있는 살려서 말한다는, 이제 아는 척을 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점도 이제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은데, 그건 이제 따로 이제 서적을 찾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이제 C 언어가 이제 60년대에 만들어졌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정통성이 있는 방식이라고 좀 그렇게 논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정통성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적응하는 거지. 적응하는 거지. 이게 그게 뭐 사실은 그 생성형 AI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문자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그 생성형 AI가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기 뭐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한 몇 년 후서부터는 AI하고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은 AI를 만드는 시대고 여러분들은 AI하고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 못하지만은 그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시라. 이게 그리고 걔들이 이미 사람이 학습한 자료를 갖다가 또 내다 뱉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신빙성은 있어요. 사실 그걸 깊이 들이게 다 파악을 하려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거짓말을 찍어내는 거는 선배한테 물어보면 돼요. 빨리 해서 들어가서 이거 안 돌아가는데 우리야 그걸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데 문제가 있어. 컴퓨터에 그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